29장 실제적인 문제들. 나는 일주일에도 10번씩은 똑같은 질문들을 받는다. 위대한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오디션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을 어떻게 구하죠? 학예 간이극장이나 식당극장에서 연기하면 나쁜 습관이 붙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로 해석을 하자면은 직장인 극단이나 동네 스터디 모임 같은 거 하면 나쁜 습관 붙지 않을까요? 이런. 제게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연극만을 고집해야 할까요? 제가 누구누구만큼 잘하나요? 장기 공연에서 늘 신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등등등등등. 대답이 가능한 것만 대답해 보겠다. 첫 번째, 연기자의 불안, 이제 긴장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긴장 안 하냐?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냐? 이런 거. 젊은 배우들이 나한테 아주 빈번히 주어진 상황 안에서 등장인물을 위해 자신의 불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묻거나 정보를 알려준다. 내게는 이 말이 마치 등장인물이 무대 위에서 구토증을 느끼도록 되어 있을 때 진짜 구토증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린다. 이렇게 하다가는 통제력을 더 잃게 되어 재앙에 이르기 십상이다. 이게 뭐냐면요. 긴장이 되는 것을 무대에서 긴장이 안 될 수가 좀 없으니까 긴장이 되는 거를 역할에 이제 승화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승화시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타하겐에게 묻는 거죠. 아니면 그들은 혼잣말로 불안을 떨쳐내는 비법에 대해서 내게 물어온다. 실제로 나는 한번 브로드웨이의 어느 개막 때 이 모든 행사가 이거 우스꽝스러운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객석의 모든 관객들은 다 멍텅구리야.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세뇌를 막 시키니까 불안이 좀 없어지는 거에 성공한 바 있대. 나는 차라리 집에 남아 있었어야 했다. 왜냐면 그날 공연 완전 혹평받았고 그거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불안은 옛 속담에도 있듯이 경험 또는 나이와 더불어 더 증가했으며 불안이 경험, 나이와 더불어 더 증가했대요. 결국 나는 나이든 운동선수가 하는 식으로 불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기껏해야 나는 불안이 에너지를 제고시켜주고 나로 하여금 좀 더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자, 그러니까 불안을 없앴어요? 못 없앴어요? 못 없앴다는 얘기예요. 불안이 오히려 나는 좀 더 증가하더라. 경험 더 먹고 나이 더 먹을수록 그러니까 더 편해지는 면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없진 않겠죠. 경험이 쌓일수록. 근데 내가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더불어 증가하면서 내 역할이 커지고 내가 막 우타하겐이고 막 갈매기 아루까지 나를 맡았고 막 이럴수록 이제 불안 더 잘해야 되는데라는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 에너지를 제고시켜주고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지 불안을 없애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불안이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공포증이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가야 되겠죠.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나는 그게 우주 속에 자신을 붙들어두는 기술을 활용하면서 나의 주된 대상물들과 의도들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불안을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남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대상물들과의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없앨 수 있어? 없대요. 우타하게는 없었대요. 선생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도 좀 긴장하는 편이고 또 막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격양되는 장면일수록 또 이렇게 불안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의 방법도 역할을 더 믿으려고 하고 역할을 더 수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상물들과 의도들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몰입하게 되니까 불안에서 벗어나겠죠. 고개사가 자기의 기술을 신뢰하고 본인의 임무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대신 밑을 내려다보거나 막 재주를 과시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자기의 균형 감각을 의문시하며 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밧줄에서도 떨어질 것이다. 배우의 불안 역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거나 그의 연기 확보가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준비가 성실하지 못할 때 그를 고장내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될 거고요. 나의 실력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면 안 될 거고요. 준비가 성실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목표가 점점 더 높아지고 또 자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정확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점점 늘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보다 더 큰 불안에 빠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더 좋아졌어. 그럼 불안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왜? 내가 아는 게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몰라가지고 못 불안했어. 근데 이제는 아니까 이 부분도 챙겨야지, 저 부분도 챙겨야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타하게는 영원히 불안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겠죠. 내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가니까. 자, 그냥 이것만 기억해라. 기술이 발달할수록 여러분은 등장인물의 삶에 자신을 몰입시킬 수 있는 주의 집중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산만한 요인들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여러분 사생활에서 오는 걱정거리들도 더 빨리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해요. 여러분 사생활에서 오는 걱정거리들, 막 여러 가지 것들은 경력에 따라서 이게 털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성공에 대한 개인적인 야심에서 비롯되는 불안이 연기하는 즐거움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 성공에 대한 개인적인 야심에서 비롯되는 불안은 뭐예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겠죠. 오늘 진짜 잘해야 되는데 뭐 한 방 매겨야 되는데 뭐 이런 거겠죠. 그 야심이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불안은 연기하는 즐거움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 일을 어떻게 구하죠? 나 어디서 일 구할 수 있죠? 자, 오프 브로드웨이와 브로드웨이, 지역극단, 하계간이극단, 식당극단들의 대리인들, 제작자들 및 연출가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녀라. 구두 밑창이 닳도록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다녀라.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면하기 위해서 뭘 개발해? 두꺼운 얼굴을 개발하래. 여러분의 솜씨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라. 끊임없이 실습하라. 오디션용 재료를 늘 갖추고 있어라. 신호가 있으면 언제나 발표할 수 있는 것들로 한 30가지 준비하고 있어라. 텔레비전 사무실에서 있을 1일 연속극을 위한 것이든 뉴욕이나 지방 도시에서의 고전물을 위한 오디션이든 어떤 종류의 오디션에라도 응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다 구비해둬라. 독백을 준비해두고 필요할 때 여러분을 보필해줄 친절한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장면들도 준비해둬라. 그러니까 뭐 2, 3인극이야. 근데 내가 딱 필요할 때 너 좀 와줄래? 이러면 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들을 구해서 2, 3인극 필요하다 그러면 또 딱 가라는 거야. 그들도 나중에는 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나도 해줘야 된다. 나는 많은 배우들이 연출가나 제작자 또는 대리인에게 어떤 대사를 읽어보인 다음에 그 밖에 뭘 보여줄 수 있죠? 라고 하니까 없는데요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는 찾고 또 찾아다녀야 돼. 막 프로필도 뿌리고 오디션 정보들이 뜨면 그것도 다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뭐 오디션 정보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물어도 보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고 찾아다니고, 그 다음 오디션용 재료들 한 30가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 연기든 단편 영화 연기든 상업 영화 연기든 뭐 성우 연기든 애니메이션이든 나레이션이든 할 수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 놓고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딱 할 수 있게 준비해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 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오디션.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오디션에 임하는 문제는 배역을 맡아서 작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완전 달라요. 우리가 성우 연기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오디션용을 사실 준비하는 거나 다름없죠. 우리는 왜냐하면 공채 시험이라는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배역을 맡아서 이제 전속 성우가 되잖아. 그러면 하는 연기랑 또 좀 다르긴 다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디션에 임하는 문제, 영화도 마찬가지고 성우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오디션용 연기들이 조금 있어요. 대학 입시도 그렇고요. 자, 그거 뭐냐라는 겁니다. 인터뷰나 직업, 그 직업을 얻기 위한 오디션에 응모할 때 여러분은 훌러브러쉬 회사 사람이 상품을 팔 때와 아주 흡사한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매하는 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극장에서 접하게 될 어떤 요소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겠지만, 또는 여러분의 노동조합인 뭐 배우 조합이나 연예인 노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가거나 말이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서 오디션 하고자 하는 제작자, 대리인, 연출가는 외판원의 면전에다 문을 쾅 닫거나 또는 상품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을 문 안으로 들이거나 하는 가정주부와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시험관은 날 내보낼 수도 있고 날 들여보낼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있죠. 오디션은 배우들이 무대를 가로질러 마치 가축처럼 줄을 서 있다가 너무 크거나 작다고 해서, 너무 뚱뚱하거나 말랐다고 해서, 너무 하얗거나 까맣다고 해서, 또는 요즘 유행하듯이 별자리를 잘못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MBTI가 이 성향이 좋은 성향이 아니라고 해서 제거되는, 대사 읽기도 심지어 없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픈콜로부터 여러분에게 대본을 공부하고 장면 작업을 할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분이 최상의 상태로 자기를 발표할 기회가 마련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우타하겐이 가장 좋아하는 오디션은 스스로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디션이래. 독회 때나 준비할 시간이 거의 또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콜드리딩, 그러니까 딱 바로 줘요. 성우시험도 거의 그렇죠. 5분 전에 주고 10분 전에 주고 이러면은 그 콜드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나뭇가지 끝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쓱 내미는 거다. 일단 부딪혀 보는 거다. 즉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되도록 리얼한 행동들을 즉흥 연기로 꾸며 돌진해야 한다. 즉흥적인 행동들로 완전한 연기를 하도록 노력하라. 즉흥적인 행동이야.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하고 이런 거보다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완전한 연기를 하도록 노력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그에게 실물 가치를 부여하여, 실물 가치 부여하세요. 살아있는 실제로 만들어 여러분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 공상력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능성 있는 그림, 즉흥 연기이더라도 가능성 있는 실물 가치를 부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술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스킬이 있다면. 평범한 연출가라도 여러분의 리얼리티 덕 때문에, 여러분의 해석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자 할 것이다. 평범한 연출가라고 하더라도 이 장면 살아있는데? 이러면 이제 한다는 거야. 연출가는 모든 원시적인 관객들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즉 여러분의 실제를 믿고 여러분이 대본에서 읽는 바를 정말로 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 진짜인데 이거 바란대요. 기억하라. 여러분을 고용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는 여러분의 신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것으로 그에게 짐지우지 마라. 실제적인 연기를 하라. 자, 다음 질문. 제게 재능이 있습니까? 막스 라인하르트의 말을 인용하겠다. 재능 따위는 걱정 마시오. 이렇게 말했대요. 문제는 뭐냐면 재능이 아니고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래요. 이것도 정말 되게 좋은 말이에요.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어떻게 해야 오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연기라는 분야는 다른 거랑 달라서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다라고 나도 얘기하거든. 원로 배우님이 원로가 될 때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연기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버텼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의 명언을 인용한다. 이거 우타하겐의 어머니의 명언. 재능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야. 그 재능으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너는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존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어서 관뒀다? 저는 재능이 없는 아이들이 재능을 갖춰가는 과정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연기도 공부예요. 그래서 하면 늡니다. 다음 질문. 하계 간이 극단에서 올바르게 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극단이 아닌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룹이라든지 작은 극단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겨우 일주일 일하는 짧은 연습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 다른 목표들을 세우고 추구해야 한다. 화가는 사람들이 보기를 즐기는 매우 훌륭한 스케치를 신속히 그려낼 수 있다. 그는 이 스케치를 완성된 유화로 생각해 주기를 요청하지 않는다. 간이 연극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간이 연극 시즌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그리고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어떤 작품의 어떤 역들이 당신의 것이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그런데도 많은 배우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게을러서 미리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게을러서 숙제를 당장에 착수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미리 이렇게 내가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그때부터 착수해야 되는데 뭐 연습 들어가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놓친다는 거야. 이런 연극은 여러분의 속도와 융통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을 얻을까봐 두려워서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경험을 포기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빠른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악기에 어떤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교정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뭘 더 첨부를 하고 싶어요. 좋은 연출가가 있는 극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지망생들끼리 스터디하는 거 있죠. 이거는 손상이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이상한 쪼 들리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토론하다가 막 뭐 이상한 것만 배워오는 애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연출가가 없는 모임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자, 다음 질문. 제가 연극만을 고집해야 되나요? 이렇게 당신이 꼭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면 아니 그럴 필요 없다라고 우타하기는 말해주고 싶대요. 다음 질문.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템포는요? 리듬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죠? 라고 이제 우타하기에게 묻는다면 이런 질문들은 더 크게, 더 빨리, 더 재미있게 또는 기분 등과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대요. 배우인 당신이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 망한다. 네, 이거 선생님 계속 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행동의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목표를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점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내 몫이 아닙니다. 연출가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템포 조절해야 되는데 리듬을 여기서 가지고 놀아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연기는 집중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쓰잘데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다음 질문. 제가 과잉 연기를 한다고 보십니까? 자, 세상에 과잉이나 과소는 없다. 오로지 연기, 액트,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순간도 그게 그 순간에 꼭 있어야 할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작지도 않은 거다. 정당성만 있으면 된다. 과잉 연기란 흔히들 생각하듯이 배우가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등장물에 대해서 연기를 하지를 않고 객석을 향해서 연기함을 뜻할 때 그거 과잉 연기다. 보여지기식의 연기다. 이런 거죠. 아니면 배우가 자기의 기분에 막 취했어. 그래가지고 막 매달렸어. 나 혼자 막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나를 위한 연기를 하고 앉아있어. 이런 경우 과잉 연기다. 그 다음에 과소 연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우선 주어진 리얼리티의 뿌리와 전혀 관계없이 배우가 그냥 자연스러운 만을 위한 방법으로 연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아주 작게 그 자연의 공허한 모방을 하는 그런 연기들이 과소 연기다라고 우타하기는 말한대요. 자, 다음 질문. 장기 공연에서 늘 신선하려면, 늘 살아있는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타하겐 나야말로 전 세계에서 장기 공연을 사랑하는 몇 안 되는 배우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 등장인물을 밤이면 밤마다 마치 생전 처음인 양 전에는 없었던 듯이 새로이 살게 만드는 것이 나한테는 레파토리를 자주 바꾸어가면서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신나는 도전이래요. 나는 여러 차례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역을 맡아서 2년 이상 한 작품을 2년 이상 공연해 본 바가 있는데 매번 나는 마지막 공연 때에도 내면적으로 무언가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했었고 그것을 다음날 저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몹시 서운해했었대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뭘 깨닫잖아. 그럼 내일도 이걸 써먹어야지. 아니, 그건 오늘에 살아있는 연기였던 거야. 내일에 살아있는 연기를 내일 내가 어제 했던 연기를 재탕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또 안 된다는. 그럼 망한다. 아까처럼.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연기, 내일에 살아있는 연기가 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신의 행동 속에 계속 말려들어서 진실하게 집행하는 대신 그 외면적인 효과를 의식하게 되고 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람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에 한해서 무언가가 진부해지고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이제 옵저버를 띄우긴 띄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나 자신의 행동을 막 스스로 관람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외면적인 효과 뭐 여기서 이랬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나왔어? 그걸 다음에 재탕하려고 해? 뭐 이럴 때마다 진부해지고 메마르게 된다.
2년간의 공연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일 밤 2-3시간 동안 등장인물이 되거나 또는 글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내가 공식적인 연습이 시작되기 한 달 전쯤에 행했던 작업이 1년 뒤에 나의 무의식 위로부터 새어나와 등장인물한테 새롭거나 색다른 차원을 보태줄 때마다 나는 황홀경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공식적인 연습이 시작되기 전 한 달 전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본 먼저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먼저 리딩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했던 작업들, 역할 창조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내가 공연 중에 어느 날 탁 이게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황홀경에 빠졌다. 때때로 나는 평론가가 나를 보러 극장에 오기 적어도 6달 전 동안에는 관객 앞에서 공연할 수 있기를 앙망했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평론가가 나를 보러 극장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겠죠. 근데 평론가가 나를 보러 극장에 오기 전에 적어도 6달 동안은 관객 앞에서 공연을 막 하면서 내가 점점 좋아지겠지. 내가 살아있는 연기를 6개월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 6개월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물망에 올랐을 때 평론가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호평 안 받겠죠. 네, 좋은 연기 받겠죠. 다음 질문. 캐스트 중에 새로 바뀐 배역과는 어떻게 작업해야 합니까? 자, 만일 한 작품이 공연되고 있는 중에 어느 배우가 극단을 떠나가지고 다른 배우가 교체되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캐스트가 바뀌었어요. 나한테는 이 새로운 배우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같은 배우의 오랜 기간 동안 공연하는 것만큼이나 도전을 느끼게 한다. 나 역시 교체 배우로 들어가 연기를 했던 적이 많은데 그 가운데 아주 여러 번 변화를 싫어하거나 내 연기에 맞춰서 조절하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새로운 연습장에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일과를 변경시키기를 싫어했던 아주 따분한 배우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나는 절대로 다른 배우들을 이와 같은 처지에 빠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맹세를 지키면서 살아왔으며 새로운 교체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마치 전혀 새로운 작품을 대하듯이 부지런히 해왔대요. 만일 여러분이 극장을 호텔처럼 드나드는 장소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새 파트너와 작업하는 것이 지루하기는커녕 신나는 일인 겁니다. 상대 배우가 바뀌었는데 여러분의 연기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작업 방식이 틀렸다는 증거래요. 확실한 증거래요. 첫 번째 배우보다 새 배우를 더 좋아하는 것도 덜 좋아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번 배우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인간인지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자세는 오늘도 새로운 연기, 내일도 새로운 연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랑도 산 연기, 쟤랑도 산 연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보단 제가 더 낫네. 인간적인 마음은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블렌치 역을 맡아서 이건 이제 저기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 역할입니다. 블렌치 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동안 한 가지 매우 예외적인 경험이 발생했다. 뉴욕 극단의 4주인공들이 여름 휴가를 맡아 떠나 있는 동안 우리 4사람이 교체에 들어가 국립극단으로서 순회 공연을 하기로 했었다. 그러니까 포캐스팅인가 봐요. 제시카 텐디는 6주간의 바다마땅한 휴가를 위해 떠났고 왜 바다마땅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3사람은 2주씩만 휴가차 떠났다. 따라서 나는 처음으로 국립극단원들 앤소니 퀸이나 메리 웰치, 러셀 하디 그 다음에 2주 뒤에는 말론 브란도, 우리 말론 브란도는 알죠. 칼 말든 및 킴 헌터와 공연해야 했다. 나는 뉴욕 단원들과 공연 전에 한두 차례 연습을 했었는데 근데 웬일인지 말론 브란도는 연습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거 바빠서 아마 그랬겠죠.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석까지 꽉 들어찬 공연이 시작되기 30분 전에야 비로소 무대 위에 처음으로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기를 본 적이 없어. 블렌치 역에 대한 제시카 텐디와 나의 해석은 그러니까 앤소니 퀸과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파트너가 지금 바뀌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시카 텐디와 나의 해석은 앤소니 퀸과 말론 브란도의 스탠리만큼이나 달랐다. 무대 뒤에서 다급하게 회의가 열렸다. 단 한 차례의 연습도 없이 그리고 서로의 해석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이 함께 공연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가? 완전히 분장을 한 채 옆에 서 있던 앤소니 퀸이
말론 브란도가 그냥 연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론 브란도가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관객들이 실망해서 토해낸 신음소리를 아우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타하겐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대. 그게 처음 5분만 연습해보고 일이 되어가는 꼴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것은 참말로 엄청난 모험이어서 우리들은 정말로 즐겼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갔다.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었고 많은 것이 오히려 잘 돼 나갔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냐고? 우린 둘 다 장소, 대상물, 상황에 전적으로 익숙해 있었다. 아무도 고집을 피우거나 이기적이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가 맡은 등장인물의 의도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머지 4주 동안 내내 우린 계속 모험을 했다. 그리고 다시 앤서니 퀸으로 돌아왔을 때도 원래 내 파트너로 돌아왔을 때도 그 점은 여전했다. 다음 질문. 관객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작품이 셰익스피어이건 몰리에르건 결혼 중매인이건 유리동물원이건 조웨그건 대머리 여가수건 이거 뭐 이렇게 종류도 다르고 작가들도 다 다르거든요. 막 부조리극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관객한테 얘기할 때는 특정한 원리들이 항상 적용된다. 나는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관객이 내 파트너다. 관객이라는 파트너 역시 내가 극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다른 모든 등장인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나와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들은 시간과 장소의 의미로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왜 거기에 있으며 무엇이 장애물이며 또 나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라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그들에 대한 나의 행동들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든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구체화 특수화시킨다. 그들은 내 편인가? 적인가? 우리들은 공통의 과거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인가? 등등. 등장인물과의 관계성에 나왔던 부분이죠. 난 항상 나의 관객들을 작품이 펼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투입한다. 내가 만일 몰리에르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관객에게 직접 말하도록 요청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몰리에르나 셰익스피어 막 이런 작품들은요, 관객하고 대화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말하도록 요청을 받는다면 나는 관객을 왕의 아련실에 앉아있는 조신들로, 즉 몰리에르의 동시대인들로 사용할 거래요. 또 만일 내가 결혼 중매인에서 리바이 부인으로서 관객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용커즈에서 온 친구들을 금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길거리나 어느 응접실에서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로 삼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관객이 아닌 거죠. 지금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만일 내가 베로나의 두 신사, 이건 셰익스피어에서 런스로서 내 불쌍한 개에 대한 비탄을 사람들에게 막 토로하고 있다면 나는 관객들이 마치 술집으로부터 거리에 나오고 있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람인 양, 그러니까 뭐 거리의 행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들에게 얘기할 거래요. 나는 뉴욕의 45번가의 극장에 앉아있는 지금의 관객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내가 극 중에서 창조한 시간적, 공간적 리얼리티들을 뛰어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럴 경우에 왜? 내가 등장인물이라는 감각 자체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테니까. 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관객을 나를 평가하는 어떤 사람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어떤 존재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등장인물을 나의 이 상황에 있을 법한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논할 차례가 됐다. 여러분은 관객을 애워싸고 싶어 한다. 마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던 듯이. 레프트는 그것을 해냈다. 시나트라와 주디 갈런드도 해냈다. 나는 상상의 관객들을 제4의 벽의 1차적 대상으로 둠으로써 그것을 이룩해 내려고 하거나 제4의 벽은 알죠? 그러니까 뭐 1, 2, 3 이제 3막은 이제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관객석은 열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벽 세우라는 겁니다. 제4의 벽. 그 제4의 벽에 1차적 대상을 둠으로써 그것을 이룩해내려고 하거나 또는 실제의 관객을 눈으로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구역의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희미한 형체들과 관련지어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안 보이니까. 괄호 열고 여러분이 객석에 앉아있을 때
연기자와 눈으로 직접 마주친 경험 없는가? 선생님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1열에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내 눈을 보면서 막 그렇지 이러면서 나 막 동조하고 막 이럴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어. 근데 그런 적 있죠. 그때 여러분은 자기를 의식하게 되어 불편하고 침해당한 느낌을 갖지 않았던가? 나 있었어. 여러분이 상냥한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무엇이 기대되고 있는지를 짐작하려고 애쓰면서 얼굴 표정으로 반응을 해보였을 거. 맞아. 만일 여러분이 불쾌했다면 딱딱한 표정을 짓거나 왜 나한테 말 걸고 지랄이야? 뭐 이런 거죠. 하거나 배우의 면전에 대고 하품을 하거나 아우 짜증나 뭐 이렇게 연기 그지같이 하네요. 뭐 이런 걸까? 또는 찝찝해하면서 괜히 옷매무새를 고치고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다. 네, 여기 괄호 닫고. 나이트클럽이나 보드빌에서는 연기자들이 자주 관객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만 뭐 개그 프로도 마찬가지죠. 만약 관객이 대꾸를 하면 연기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즉흥극을 꾸미거나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다. 연극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이 여러분더러 변화하는 리얼리티들에 대응할 것을 요하거나 연출가가 주어진 관객이나 또는 그 가운데 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등장인물의 임무로 삼을 때는 물론 그건 다 예외가 있다. 이따금씩 여러분의 등장인물이 살아있는 관객으로부터 구체적인 반응을 구해야 할 경우가 생기고 또는 등장인물이 관객과의 막간극을 위해서 작품과 등장인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요구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읍내 같은 경우에 이제 무대 감독 역할이 막 배우랑도 얘기하고 관객이랑도 얘기하고 막 소통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드문 예외들이다. 그 예외인 거죠. 자, 다시 법칙으로 돌아가자. 등장인물이 관객과 나누는 대화는 작가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으며 그 대화는 등장인물의 시간과 장소 속에 머물러야 하며 여러분이 주위에 뒤에 또는 여러분 자신과 관객 사이에 앉혀놓은 상상의 관객들에게 그 대화가 살아있게 전달되어서 관객들이 극 속에 포함되고 마술에 걸린 듯이 느끼되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4의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4의 벽을 쳤는데 사실은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질문에 대한 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대에 설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이제 베미드바르 극단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공연을 하거든요. 지금도 3월 공연을 준비 중인데 이제 낭독극을 준비 중인데 그때도 이제 관객과 이제 눈 마주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관객을 이렇게 소통하는 거 연출이 물론 시키면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관객이 없다 이렇게 셈칠 수도 없어. 왜냐면 보이니까. 이들을 어떻게 대상화시킬 것인가. 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번에 맡은 역할에 재판장에서 막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앉아있는 그 재판관에 앉아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화시키면 그것이 역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뭐 이거 좋은 반응이다. 좋은 설정이다. 라는 거죠. 다음 질문. 억양과 사투리. 외국 억양과 지방 사투리를 쓰는 등장인물을 연기해야 될 때 나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며 태어날 때부터 선물 받은 좋은 귀와 좋은 귀가 있어야 돼. 배우에게 좀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귀도 이게 공부하면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는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음성 자모에 대한 지식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회화 패턴의 소리와 리듬을 익히느라 밤낮 없이 작업한대요. 열심히 작업한다 이 얘기입니다. 레코드판을 하루 종일 틀기도 하고 내가 말하게 되어 있는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나의 끊임없는 실습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회화 패턴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막 습관화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을 듣거나 나를 체크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그 패턴으로 말한대요. 나는 작품의 대사를 접하기 오래전에 이 작업을 해두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6개월 후에 경상도 사투리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걸 알면 오래전부터 그 작업을 해둔대요. 그 이유는 맡은 역의 대사들만 가지고 그 당장에 가서 훈련을 시작하면 그건 대사일 뿐이라서 대사 읽기가 그냥 고정될 뿐만 아니라 의미보다 소리를 위한 대사를 실험하게 되어서 등장인물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위해서 그 장면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내가 교체 배우로서 검푸른 바다에 들어가 거의 전부가 영국식으로 구성된 캐스트에 소개되자마자 그들에게 영국식 억양으로 말을 해댔을 때는 내 남편마저도 다소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나를 보고 웃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나무라지는 않았겠지만 문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연습하고 내 역을 연기했을 때는 그들이 웃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웃었을 수도 있다만 내가 연습하게 딱 됐을 때는 이미 습관화가 되었다. 작가 헤스터 어너로의 전의는 이미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러시아 말이든 중국 말이든 스코틀랜드 말이든 뉴 잉글랜드 말이든 어떤 외국 억양과 지방 사투리든 간에 이런 훈련과 실습을 권장하는 바이다. 자기의 억양을 갖고서 자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을 하거나 또는 출신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등장인물에게는 매우 재미있는 심리적 차이가 있다. 외국 억양을 갖고 있을 때는 당신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무 좋은 말이다. 외국 억양을 갖고 있을 때는 당신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을 극복해서 새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어느 루마니아 친구는 녹음기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여자가 누구입니까? 라면서 물었대요. 그래서 당신이에요 라고 대답해 줬더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저 여자는 외국 억양이 있습니다. 라면서 펄쩍 뛰었대. 반면에 여러분의 등장인물이 지방 사투리를 쓸 경우 당신은 당신이 출신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며 그 깊숙한 심리를 다루게 된다. 새로운 소리와 멜로디가 있는 또 하나의 어린 시절에 친숙해져라.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완벽한 귀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회화 패턴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역 안에서 당신으로부터 솟아난다고 믿는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못했겠지. 못하겠지. 우리가 그 태생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뿐이죠. 러렛 테일러는 유리동물원에서 남부 사투리를 정확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본인은 그렇다고 믿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연기를 하면 그런갑다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그런갑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사투리 부분도요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경북 다르고 경남 다르죠. 선생님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그 경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산 사투리를 쓰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 근데 그걸 어디서 연기를 할 거였냐면 러시아에서 연기를 할 거였어.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우리나라에 공연이 있어요라고 이제 연습을 할 취지로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포항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공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왜 경북 사투리를 쓰세요? 그러는 거 있지. 내가 너무 충격 먹어본 적 있다니까. 아니 이게 러시아에서 들을 말이야. 근데 내가 부산 사투리를 연구하지 않았거든. 포항 사투리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물론 내가 나이가 어렸고 그게 무슨 돈 받고 하는 공연도 아니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지금 생각했으면 어느 정도 연구는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 학생이 그런다라고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지랄을 하겠어. 선생님 되게 연극할 때 되게 지랄지랄 하는데 내가 그랬을 텐데 그때는 나는 그렇게 아니랬다. 그래서 맨날 혼났어. 자, 다음 질문. 역의 옷을 입히기. 의상과 분장을 말합니다. 역을 위해서 붙이거나 입거나 신는 눈썹, 콧수염, 가발, 구두, 심지어 패드까지도 당신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이들은 새로운 당신을 완전히 해방시켜줘야 한다. 모든 것이 당신, 즉 등장인물에게 미치는 감각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알프렌 런트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이 점이 충분하게 설명될 거래요. 그는 모나르의 위병인가? 선생님 모르는 작품이네요. 그 작품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이 희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가 연기하기로 된 등장인물은 아내의 정조를 시험하기 위해 러시아 장교로 가장해서 그녀를 유혹한대요. 런트 씨는 등장인물의 옷과 분장에 대한 진실을 발견해야 했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그가 러시아 장교임을 확신할 수 있게끔
가장의 리얼리티를 더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또는 정말로 가까운 친지를 신체적인 가장과 억양으로 희롱한다는 게 도무지 가능하리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는 둘 다에 대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실생활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그는 옷을 고쳐 입고 거의 매일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던 이웃의 친한 식료품 상한테 찾아가 봤대요. 등장인물이 되어서 그의 억양으로 말을 걸었더니 식료품상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더래. 그래서 런트 씨는 이게 가능하구나. 의상과 분장이 이렇게나 대단한 거구나. 나는 들통날 줄 알았는데 의상과 분장으로 이게 완벽히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속여야 되는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지. 너무 좋은 훈련이네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믿음도 없이 그 역할에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가 하면서 실생활에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배우죠. 자, 마지막 질문. 도덕적 표준. 만일 여러분이 오늘날의 우리 연극계에서 정직한 예술가 및 종사자로 남아있기를 시도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점을 기억해두라. 즉, 여러분을 예술가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여러분이 예술가로 남아있거나 또는 예술가로 발전해 들어가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역시 기억해둘 것은 연극 안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는 점이다. 연극을 이제 연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연극은 어디까지나 연극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때만 좀 더 나은 연극을 만들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를 주장하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예술가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건 그럴 수 있다.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예술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노력하면 가능한데 어떻게 노력하느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해야만 그 노력을, 그런 질문을 할 가치가 생긴다. 이런 질문들도 진짜 많이 받아봤죠. 어떻게 하면 몰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도 받았어. 선생님 제자, 이제 선생님 학생이 연기를 하는데 몰입이 안 된대. 나보고 해보래.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가 시범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럴 시간 없지. 내가 그럼 해보면 그걸 따라하게 되잖아. 그건 좋은 연기가 아니잖아. 근데 이 친구는 워낙 초보자였기 때문에 내가 시범을 보였어.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몰입할 수 있냐? 몰라. 모르겠다고. 나는 그냥 그렇게 믿었다고 얘기했거든. 이런 상황이라고 믿은 게 경력이 되었고 그래서 빨리 믿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런 경력이 안 돼 있는 초보자의 경우에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무슨 루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바에 비례하는 거예요.